자, 안녕하세요. 자, 강남인강을 사랑하는 전국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저는 강남인강에서 영어와 입시를 맡고 있는 쌍태 스마트 상근쌤이라고 합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예비 고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인강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입시 대가 두 분을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아시죠? 이만기 소장님과 윤하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하늘입니다. 자, 혹시 이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될 텐데요. 혹시 전체 입시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내신과 수능 이런 걸 살펴볼 건데 한번 각자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셉도 먼저. 저부터. 네. 일단 고교학점제 자체가 사실 이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모든 교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자유로운 수강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이제 핵심 요지인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보면은 사실은 입시 중심의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관료주의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 좋고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게 관료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업무든 수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사회 자체가 워낙에 전문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관료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팀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능력치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이제 기업체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대입에도 반영이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학생들을 많이 이제 선발을 하겠다. 이런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입시공학적으로 볼 때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온 학점제인데 2015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하고 뭐 큰 차이 없다. 그냥 선택형 교육과정을 따라서 자기 진로에 따라서 쭉 공부를 해 나가고 수능 시험 봐서 대학 가는 이 커리큘럼은 뭐 크게 차이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부담스러운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21세기 인재를 뽑는 적합한 제도인데 실제적인 하드웨어로 보면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내신 제도가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까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주는 이 변화가 이 대입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 얼마큼의 큰 변화를 한번 일으키는지 한번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모르긴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은 뭐냐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뀔 때 이게 내신이 변별력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 말하는 사람마다 이제 얘기가 다르니까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저는 뭐 내신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좀 완화된다. 또는 변별력이 약화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 나눴을 때는 이만기 소장님도 저랑은 좀 의견이 좀 다르시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9등급에서 최고 등급이 이제 4%인데 지금 현재 5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4%와 10%의 차이가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볼 때는 2.5를 곱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상위 1등급을 찍는 학생들, 특히 1.00을 기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위권 입시와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 입시가 약간 좀 나눠지는 그런 형국에 있고, 하위권이나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지만 실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 학생은 1.00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생은 1.3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격차가 0.3 정도 날 텐데 과연 이게
지금 뭐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현재 이제 입시 과정에서 어떠한 큰 차이를 보이느냐,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면접에서의 경쟁력,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류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허들 역할, 예, 뭐 1등급 10%니까 요 안에만 들어가면, 예, 기본적인 내용은 디폴트 값에서 결국은 이제 면접이나 또는 서류에 대한 평가에서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면접에 대한 그 이슈는 조금은 낮아지고 그외로 이제 다른 면접이라든가 학생부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세는 것 같은 것 네, 같아요. 내신이 약화되고 그 나머지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시간도 저는 같은 이제 생각이신가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내신이 약화가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다. 변별력이 있다는 주의자인데,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일반하고 공통 과목에만 등급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진로 융합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늘어나는 데다가 이게 10% 안에 못 들면 대학이 과연 뽑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 자체는 약화라고 볼지 몰라도 10% 안에 들어서 1등급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주요 대학은 가기 어렵다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강화라는 측면을 보고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1등급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1등급이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수십 개 과목을 1등급 받는 게 쉬운 일이냐. 그래서 저는 강화라고 보지 약화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특목자 사고도 나오겠지만 특목자 사고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윤 대표 생각하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것보다는 강화 내지는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분께서도 의견이 조금 달라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내년에 CC가 되면은 정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수능으로 한번 가면은 수능도 이제 이에 맞춰서 2028 수능안이 발표가 났잖아요. 이제 선택 과목들이 다 통합으로 바뀌는데 여기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각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의 변화는 선택 과목 제도가 없어지고 공통 과목 위주로 바뀐다는 것이고, 서탐하고 과탐이 1학년 교육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문과 시험 범위가 공통 범위로 바뀌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수능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이 이번에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수능의 영향을 좀 축소하려고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면접 강화 얘기했는데 대학은 근본적으로 면접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이 면접을 하느니 차라리 정시 모집에 내신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학은 뭔가 새롭게 하는 걸 번거로워합니다.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정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저희대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학할 당시에 어떤 그 산출 내역이 뭐였냐면은 70%를 수능으로 봐요. 네, 그리고 20%를 내신을 보고요. 10%를 이제 논술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정시에선 논술을 잘 안 보니까 아마 면접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수시와 정시가 이원화가 되면서 정시에서는 수능백 전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서울대 들어왔죠. 올해 고대 들어왔죠. 내년에는 이제 연대가 또 이제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제 정시가 수시화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입시 전형 자체가 이제 하나로 모인다. 일원화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점수로 산출을 해서 이걸 매기느냐 아니면 수능 최저로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시와 정시가 나뉘기는 할 텐데, 정시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현재도 문과, 이과 상관없이 교차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들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이과 지원하고 이과는 문과 지원하고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최상위권과 중위권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의 어떤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 정시 100전형은 사실 중위권 이하는 충분히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애들 변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수능을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사실 문과 수능 만점인 거지 이과 수능 만점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학생부를 뒤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정시도 이원화가 되거나
또는 입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일원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거는 지금은 정시하면 수능만 공부하면 되고 뭐 교과 전형을 쓸 거면은 내신 잘하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저 옛날에 무슨 죽음의 삼각의 고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아이들은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부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여기 면접까지 봐야 되는 엄청난 큰 고난의 길이 예상이 되는데 뭐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생각은 부담이 없어지라고 만든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는 건 아마 부담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 선생님 얘기대로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버릴 수 없고 또 대학들이 제3의 여자를 변별을 가지려고 할 거니까 논술 면접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난의 트라이앵글 시대가 다시 또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보는 게 이제 교육 정책하고 교육 그 정책에 대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느냐, 예,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 예, 이런 명분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레시피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다 몰려 있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예, 일단 교과 내신을 일단 우선적으로 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달성하기 위해서 30% 정도의 역량을 좀 갖다 넣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대3대3대3 그러니까 30%는 이제 교과 내신에 쏟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30%를 수행평가나 또는 본인의 진로 탐색 활동에 사용을 하고 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30%를 하고 나머지 면접 대비에 10% 정도의 역량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 1.00을 찍으면 매우 유리하게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 1.00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학년이 250명 정도라고 했을 때 만약에 25등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전교 1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1등 나오는 학생보다 전교 25등 정도를 하고 요 남는 시간을 오히려 보고서를 쓰거나 진로 탐색을 하거나 이게 훨씬 더 유리해진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게 비교과라든가 면접,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여 개 대학은 그게 가능한데 나머지 지방 대학들은 사실은 요즘 한국의 대학은 두 개로 나뉘거든요. 선발권이 있는 대학과 모집해야 하는 대학으로 나뉘기 때문에 모집을 해야 하는 대학은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권이 있는 대학들은 다양한 걸 가지고 애들을 뽑겠지만 아마 대부분 190개 이상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아마 1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뽑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입시 자체가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로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도 좋고 수능 최저도 나오고 비교과도 괜찮은 이런 학생들. 예, 그 다음 정도가 적절한 수준의 비교과와 교과 내신과 뭐 수능 최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나머지 같은 경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달성하면 되는 학교들. 예, 이런 부분으로 좀 리그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고1이 되면 아이들이 보통 꿈이 되게 크잖아요. 네. 고1들이 받아야 되는 부담은 지금보다는 훨씬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대학들은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논술에 강화를 할 텐데 자연스럽게 저희는 본고사라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권 대학들이 예전 형태의 본고사를 실시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본고사를 보고 있죠. 냉정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대학별 고사라는 게 사실 본고사고 예전에 대학별 고사는 못 볼 거예요. 예전에 본고사는 못 볼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연세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논술 문제가 단답형이었잖아요. 네. 그런 건 사실은 옛날에 본고사는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유지는 하겠죠. 그런데 뭐 새롭게 어떤 그 옛날 그야말로 문제풀이 방식의 본고사로는 아마 뭐 산불 정책에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못 가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어떤 대학별 고사가 예전에 본고사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본고사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논술 또는 면접인데 사실
논술보다도 면접이 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수리 논술 문제를 지면에 쓰는 게 낫지 교수 앞에서 풀어라 그러면은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틀리면 어쩔까 이런 부분도 있고 예, 특히 이제 압박 면접이 좀 실시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변별력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난이도는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입시라고 하는 거는 좀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바뀐 입시 환경에서는 좀 더 공교육에서는 이를 대비하기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물론 이제 저는 민간교육자입니다만은 공교육자들의 능력이 출중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마음먹기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입시에 대해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건 저 동의할 수 없고 교사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뭐 사교육 강사들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교육 선생님들이 일단 일과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 잡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예, 학교 뭐 수업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보고 만약 시간을 그렇게 써라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도 그거는 대비하기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팔로우업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공교육도 학교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방문해 보면 어떤 학교는 정말 활기차게 움직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부 다 그냥 넉넉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고 교사 개인별로 다르다. 그래서 이게 공교육이 문제인 게 뭐냐면 공교육은 보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학교 어디냐 그리고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애들의 대입이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해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무슨 등급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지금 입시에서도 이 고등학교 종류별 그리고 일반고 내에서도 학교별로 입시 실적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이 격차가 줄어들까요? 유지가 될까요? 커질까요? 아까 김 선생님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모르긴 하는데 전 그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 충실하다 보면 격차가 날 것 같아요. 학교에 따라. 더 커진다. 저도 이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량적인 부분이면 사실 숫자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매우 명확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과연 학생부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학생부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있어온 지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뭐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특히 의치한수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적인 승부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자사 특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고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마감이 되고 했는데 지금 자사고 중에서도 미달이 나거든요. 특히 이제 수능형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좀 아신다는 거죠. 자사고라고 해서 똑같은 자사가 아니다. 수능형 자사가 있고 학종형 자사가 있다. 근데 수능형 자사는 가면은 내신만 힘들고 매우 학교에서 해주는 거 별로 없더라.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아마 학교별로도 뭐 달리 적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현명하게 좀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시내 보니까 윤 대표 얘기대로 자사고들은 좀 떨어지고 국제고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외고는 조금 이제 올랐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빠삭하게 아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가는 길을 보고 전문가들이 저런 솔루션이 있네 이렇게 알아채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의 좀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해질 거다라는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고슬기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하고 대표님께서는 진짜로 자사고랑 특목고가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일반고보다 정말로 더 유리해지는지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이 중학생을 위한 대입준비 입시책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멋지신 분이네요.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목자사고가 유리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불리함이 좀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분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죠.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리했던 점이 조금 커버가 된다. 이 정도지 저는 특별히 유리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자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평가를 할 때 Z 점수를 쓰는 학교일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가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고 1.1이라 하더라도 뭐 자사 특목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고를 간다는 거는 정말 월등히 잘하는 학생이 뭐 일반고에서나 자사고에서나 뭐 1점대 극초반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Z 점수를 사용하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입시에서 유리해지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사고를 가면은 내신을 참 많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타 학교 뭐 일반고를 가면은 1점대 극초반이 나올 만한 학생, 뭐 하다못해 1점대 한 중후반 정도 나올 학생이 자사 특목을 가는 바람에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이 되게 좀 학종 중심 학교라서 진짜 2점대 한 중반만 돼도 뭐 성균관대 의대를 가고 이런 학교면은 상관이 없는데 실제 자사고기는 하지만 자사고도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수능형 자사를 가면은 내신은 내신 경쟁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죠. 수능에서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불리해지지 않나 입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네. 자사고 특목고를 무조건 유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자사고 특목고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특징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흔히 하는 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잘할 녀석은 어느 학교 가도 잘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고민하지 말고 그 학교에 맞는 진로 지도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근데 어머님들이 되게 전략을 너무 디테일하게 짜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사탐이 안 나왔는데 저 학교 보니까 원점수 평균을 보니까 사탐이 되게 좀 경쟁이 좀 덜하더라. 그럼 저 학교가 좋으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고입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인 맥락만 잡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각 대학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표준 편차를 이제 올해 중3부터 안 주잖아요. 이제 지점수 내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점수와 원점수 평균을 가지고 우수한 고등학교를 판별하는 그 솔루션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각 대학에서 받았던 학생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아마 균합적인 추리를 할 것 같은데 쉬워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니 모 대학에서 내신 반영할 때 성취평가제 있잖아요. 그게 A, B, C로 나오니까 이게 A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점을 시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접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게 시행을 하면은 특목 자사 애들이 막 다 떨어져 나오거든요. 특목 자사 애들이 성취 비율이 A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똑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가 지금도 제도는 유효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성취비율이 너무 높으면 이제 부풀리겠다고 감점 요인이 있는데 사정관들이 일일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은 있지만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잡힐 수 있을까요? 상대평가로 많이 바뀌니까 좀 힘들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일단 내신 학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표준 편차는 안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 평균이 높은 그 원점수 평균하고 그 차이를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학교장이라면 선생님들한테 요청해서 무조건 쉽게 내라고. 그래서 무조건 원점수 평균을 높게 잡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학교의 어떤 레벨 자체를 높아 보이게끔 눈속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비 고1들이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곧 겨울방학을 맞이하잖아요. 최소미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겨울방학 때 혹시 어떠한 걸 중점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두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그 직설적이고 속물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국영수 열심히 하시면 겨울방학은 좋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도 훨씬 편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뭐 학점제, 성적평가 이런 것들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쉬는 시간 빼놓고 국영수를 열심히 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거 얘기하면 세 가지를 딱 드는데 두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세 가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코딩을 하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코딩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코딩 같은 경우에 뭐 되게 진짜 내가 개발자로서 성공하겠다 이게 아니라 파이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쉽기도 하고 지금 현재 문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이제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 R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가 있냐 없냐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관점의 차이를 가져다 주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 뭐 경쟁률이라든지 뭐 입시 자료들 막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코딩을 쓰면은 되게 편하고 빠르게 합니다. 예, 그게 만약에 아니다. 그럼 사람 들여가지고 진짜 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예,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돈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본인이 일개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코딩이기 때문에 코딩을 꼭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사실 수학 교과는 인공지능 때문에 바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행렬이 들어오고 경우의 수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당겨지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산수학 계통을 상당히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AI가 굴러가는 그 원리가 이산수학적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코딩을 일단 해라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저는 독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건 뭐 당연히 독서 다 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수학과학 내신 내지는 수능 땡긴다고 독서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기적 유전자 읽어봐라. 두 번째는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라. 세 번째는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18사략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사략이 중국 역사기는 한데 이게 고사성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어 어휘로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면서 달달달 그 각주국어 이러면 애들 하나하나 외우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스파이사렉이 뭔지를 알까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만화책으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권짜리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면은 어휘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저 동의합니다. 그 고유형 만화 삼국지, 고유형 만화 수호지 이런 거 보면 초안지 같은 거 보면 아주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고 이게 왜 좋으냐면 만화인데다가 약간 야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흥미거리도 되면서도 절묘하게 그 한자성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간접 광고 될까 얘기를 안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튜브니까 뭐. 네, 아니 저도 한 번씩 봐요. 이게 또 까먹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봅니다. 저도. 책 제목 다시 천천히 하라고 이원영 선생님 말씀하신. 아, 네.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가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세 번째가 이제 그 18사략. 본래 쓴 사람은 증선지인데 뭐 고우형 만화도 상당히 많이 좀 추천을 하는 편.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읽어야 되는데요. 어려워요. 샌델 교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읽으려고 도전했다가 포기한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갑자기 사피엔스 그것도 어렵고 어떻게 애들이 다 읽나 몰라. 근데 이게 제가 의예 면접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적 상황을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 정도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의대 면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꼭 이걸 읽으면서 토론하고 자기 입장을 정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씹어서 소화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선원 수령 평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수행 평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글쓰기 연습을 좀 하고 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글을 너무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악필을 면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필사를 해본다던가 자기의 생각을 써보는 걸 연습을 해보는 것도 저는 조금 좋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사실 저 요즘에 다시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물론 제가 자판도 못 외우지만 어쨌든 요즘에 필기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좋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글 쓰면서 공부하면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그 설도 있기 때문에. 자, 들으셨죠? 저 국영수 기본을 탄탄히 하셔야 되고요. 코딩, 그리고 독서, 글쓰기를 연습하시면은 고교학점제 문제 없다라고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총론을 살펴봤는데 이제 한번 강론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과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이랑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셔도 되고 특정 과목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뭐 차이점이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굳이 차이점을 낸다면 공통 일반 진로로 나뉘었던 선택 과목들이 공통 일반 진로 융합으로 나뉜다는 것 정도. 그다음에 단위수라는 개념이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 정도. 수업 시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 거. 이거 위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거인데 그것도 이제 윤 대표가 얘기할 거니까 여기까지. 네, 일단 교과에 대한 선택 과목 분류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9등급제 상대평가가 진행이 되지만 그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ABC의 절대평가의 성취평가제로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개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이나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5등급 내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나누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실익적으로. 그러니까 이전 제도에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기 때문이지 사실 이거 카테고리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제가 볼 때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쩌리 과목이었던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기술 과정. 정보라고 하는 과목이 지금 처음에는 한 과목, 단일 과목으로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일가를 거둔 가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부 과목으로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생활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많이 됐다. 그리고 수학에서도 인공지능 수학이 이제 개설이 됐죠. 그리고 교양에서 인공지능 기초가 개설이 됐고 그 외에도 사실 융합과학에서 융합과학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 타이틀은 융합과학이지만 이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이에요. 사실 보면 교과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코딩에 관한 융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를 특화시킬 수 있는 과목들도 많이 추가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특히 영상이라든지 SNS 그런 어떤 소통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기능이 많이 강화가 돼서 예전보다는 언론 홍보 영상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연극 영화나 영화 쪽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국어 과목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좀 빌드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조금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과탐 2가 사라지고 그것들이 모두 쪼개지면서 학습량이 예전에는 한 학기에 다 때려박아서 배우던 걸 두 학기에 나눠서 배운다. 그러면 확실히 학습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책을 찢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제 연구비를 벌어요. 버는데 보면은 그 지금 윤 대표 얘기한 것처럼 물리2가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바뀌고 전자기와 양자로 바뀌고 화학2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로 바뀌고 융합 선택인 경우는 정말 재밌는 과목이 많을 것 같아요. 매체 의사소통, 뭐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는 또 미디어 영어도 있고. 미디어 영어는 뭐 말고 유튜브 같은 거 활용하는 영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행지리, 역사로 통과하는 현대 세계.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 아마 고등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고3 때 융합선택 시간에 아마 통합사회 통합과학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봤을 때 생애 설계와 주기 뭐 생애 설계 관련 과목이 있었어요. 그 기술 교양 기술 과정이 있네요. 네네, 생애 있습니다. 설계와 자립.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생활과학대나 아니면은 교육학과나 그런 쪽 아동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마 듣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거냐 이거죠. 개설 여부가 문제네. 개설 여부도 문제고 만약 개설됐다 하더라도 이게 소수 과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소인수 과목이 아니라 애들이 진짜 얼마 안 듣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진행은 되는데 뭐 1등 아니면은 다들 1등급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뭐 이런 과목이 되어버리면은 상당히 좀 이제 선택하는 것 자체 진짜 자율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 과목 있을까. 이름 보면은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로봇과 공학 세계 네. 재밌어 보이잖아요. 생활과학 탐구, 근데 문제는 누가 강의를 할 건가. 아동 발달과 부모.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 학점제도 학점제고 교육과정 교육과정인데 마치 우리가 대학교 교양과정 듣는 것 같은. 네. 과연 이게 수업이 잘 이루어질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네. 기존에 또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이제 온라인 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을 이런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듣게 하겠다라고는 밝혔거든요. 네. 그럼 학생들이 많이 들을까요? 지금도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교실온.com도 있잖아요.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그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의 학점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다양한 걸 할 것 같지만 국영수 빼고 기술과정 빼고 이런 거 다 빼면 실제로 남는 학점이 뭐 몇 과목 안 돼요. 일단 지금 뭐 공동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이제 막 뿌려지고 있거든요. 시간표 다 나오고 있고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예, 한 10명, 20명 뭐 이래가지고 맘먹고 딱 들어가려 그러면 마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 특히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또는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3D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지금 개설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인원수도 적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광역시도나 특별시 같은 경우 괜찮거든요. 예, 시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기 끄트머리 있는 뭐 기장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애가 저기 진주까지 수업을 들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요 뭐 시도별로 이제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네, 그러면 이게 또 전략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돼야 될 거거든요. 내신 5등급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유불리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공동교육과정하고 소인수 교육과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절대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지금 아직은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공동교육과정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게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하는 지금 윤 대표 얘기대로 네. 엄청나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키고 공동교육과정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일개 민간교육자가 떠들어봐야 근데 이게 나중에 채팅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할 건데 네. 학생부 이제 기재가 이제 모든 교과가 1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틀기 기재되는 교과의 양이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세분화될 수밖에 없고 뭐 교육과정과 수업과 어떤 그 기록이 일체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마 선생님들의 역량이 더 강화될 것 같고 역량 차이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학생에 대한 평가가 세분화되는 한편 학교나 교사의 역량 차이 때문에 애들이 좀 달리 대우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학생부에 이제 학생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괜찮다. 지금 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학기를 쪼개서 듣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학년이 같이 들어가면은 동일하게 한 공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학년이 쪼개지면은요, 이게 세특을 개별적으로 씁니다. 네, 세특은 과목별로 500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배의 효과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런 곱수를 지금 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분량이 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학생 입장에서는 뭐 양날의 검일 수는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본인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뭐 진로 자율 다 이제 규제를 받고 글자 수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블라인드 시행을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일반 전형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특목 자사만 계속 올라간다. 일반고 애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글자 수를 줄였을 때
결국은 학생부를 작성하는 테크닉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부 분량이 좀 늘어나고 애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넓어지는 거는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이 두 개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소개서를 부활시켜달라. 네. 이게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의는 아니고 수능 지금 수시에서 수능 등급을 쓰잖아요. 네. 그 점수를 쓰게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양상이 변할 것 같고. 엄청난 또 변화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좀 시국이 어수선해서 어디로 근데 튈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또 이제 네. 요즘 엄청난 또 입시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 선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과목 선택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과목 선택이 되고 완전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목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전략도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그 과목 선택의 문제는 각 교육청에서 발행된 그 선택 과목 선택 요령이라는 책자가 거의 다 교육청마다 나와 있는데 잘 골라야 돼. 자기 진로에 따라 잘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공자율 선택자가 연결지어서 무전공 선발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런데 무전공 선발 제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3 애들까지는 또 앞으로 몇 년이 남아서 어쨌든 자기의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죠. 진로가 바뀔 수 있다. 근데 한번 선택한 과목을 학교에서는 안 바꿔준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안을 윤 대표가 말씀하시겠죠. 일단 뭐 연결성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로가 바뀐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단원들이 있을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된다면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과목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교실 쪼개기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다양한 과목들이 깔리다 보니까 반당 정원은 상당히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큰 교실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작은 교실 여러 개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1, 2등 아니면 아예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진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고교학점제 초안 나왔을 때는 진로 일반 선택 이 과목들이 모두 절대평가로 하겠다라고 최초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절충으로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로 되면서 이게 다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신에 대한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되게 딜레마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되게 좀 경쟁이 심한 자사에서 좀 이런 과목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오히려 확 적어버리면은 절대평가가 되는데 애매하게 적으면은 상대평가하면서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를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게 소인수 과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집어넣고, 소수로 그냥 끝날 것 같다 이러면 빼버리고, 이런 눈치 게임도 상당히 좀 일선 고등학교에서 아마 몰아갈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소인수 과목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공부 실력이 좀 안 되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너 여기 들어가면 문제가 돼 하고선 저렇게 떨쳐내고 13명 딱 만들어가지고 성적을 좀 안 받게 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몰아가지 않으면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줄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이러한 극악한 환경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따른 교육 과목 선택을 하면서도 내신이 괜찮다. 그럼 이 학생은 되게 유니크한 아이템이 되는 거죠. 이미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예비 고졸만 해당하는 건 아니긴 한데 선택 과목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수능 보는 과목을 일단 위주로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바뀐 고교학점제랑 수능 체계에서는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 선택하는 전략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죠. 수능을 칠 때는 생명지구학이 유리한데
예, 실제로 이제 학생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는 물리화학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내신 꾸리는 거는 예, 물리화학으로 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수능 치는 거는 생명지구학으로 치고, 뭐 이런 경우에 딜레마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고민이 없죠. 왜냐하면은 내신 테크트리 타면서 그 과목들은 이미 포괄하게 돼 있어요. 예, 포함이 되게 돼 있고, 거기에서 내신에서 플러스 알파의 과목들, 그러니까 물리2에 해당되는 과목들 또는 뭐 기계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공학 일반 이런 과목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본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본인의 진로의 설명성을 가질 수 있는 과목들이 더 덧대지기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 그렇죠. 왜냐면 공통 과목이니까 네. 통합세 통합과학을 가는 거니까 뭐 굳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수능만큼은 그렇다. 또 자연스럽게 네. 또 많이 질문하잖아요. 세특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네. 좋은 세특이 나오는지 많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세특 관리법이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윤 대표가 전문이에요. 근데 이거 영업 비밀이라.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특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뭐 좀 많이 좀 범하는 실수가 추상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했어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다 빼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입학 사정관들이 볼 때는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세특을 작성할 때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적어주는 게 되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공부했던 방식 자체가 다른 학생과는 좀 차이가 있을 정도의 차별화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공부 방향성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똑같은 물을 마셨다고 해도 예, 뭐 독사가 먹으면은 뭐 독이 되고 예,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듯이 예, 그걸 갖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는 이제 개인의 어떤 내용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코딩에 관한 내용을 했다, 뭐 딥러닝을 배웠다라고 할 때, 뭐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딥페이크 기술이 지금 뭐 야동이나 이런 데서 되게 악용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걸 가지고 딥페이크는 사실 이제 가상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리얼하게 만들어내는 그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게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이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하는 걸 꺼려요. 내 데이터를 써라라고 허락받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허락받은 데이터량이 얼마 없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자니 이게 AI는 학습량이 절대적이거든요. 학습량이 많아야지 정교해지니까. 그럼 이걸 부풀리게 하는 데 있어서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진로 성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간다면은 사실 세특이 괜찮고, 그 다음에 세특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애가 되게 1학년 때는 되게 막 조용조용하고 뭐 신중하며 뭐 이랬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애가 활발하고 저돌적이며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특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세특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학생의 공부 성향이나. 예, 그러면 이게 좀 컨셉이 안 맞다. 그러면은 이거 본인이 한 거 맞아? 라고 검증이 좀 까다롭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진솔하게 적어주시고 대신에 그 과정을 과정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 얘기하셨네요. 그렇죠? 그냥 어떤 탐구의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동기라던가 느끼고 배운 점을 위주로 혜택을 쓰면은 좀 차별화된 혜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근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세특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세특을 잘 못 쓰는 분들은 아이가 쓴 보고서 내용에 집중합니다. 근데 세특을 잘 쓰는 담임선생님들은 아이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이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성취 역량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정관들이 요구할 때 왜 자꾸 보고서 내용만 잔뜩 써놓냐. 우리는 알고 싶지 않다. 애가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한데 왜 그걸 안 쓰냐고 아주 통탄들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특에는 아이의 모습이 나와야지 보고서의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아이들 보고서에 마지막에 제가 느끼고 배운 점을 좀 길게 서술을 하는 방법도 좀
한 가지 채택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결국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아이의 변화된 모습과 연결지어서 써주면 좋은데 그냥 보고서 내용 잔뜩 메꿔버리면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많이 쓰는 것보다 학생부가 글자 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언더바에 진한 글씨로 매겨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강조 포인트를 네, 아예 네, 제시해 네. 주는 게 낫다. 아니면 선생님이 그 A부터 Z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만약 한 학급에 30명이다. 그럼 30개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고서 하나 내면은 최소한 뭐 한 5페이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분이 봐야 되는 페이지가 150페이지예요. 프로젝트 하나당. 그러면은 이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오히려 독자를 위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언더바 진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요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라고 해놓으면은 선생님도 일하기 편하고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특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러면 논문의 초록처럼 네. 학생들이 자기 보고서의 초록을 앞에다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말미에 글자 수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조절해서. 그러니까 뭐 세특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각 과목별로 500자가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세특이 2개 이상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는 번잡하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의 어떤 자유 주제를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200자에서 250자 정도, 그게 이제 하나의 단락의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말미에 적어두는 거죠. 네. 그 말미에 적든 뭐 앞에 적든 간에 네. 세특의 아니면 가상 세특을 네. 여러분이 적어서 거기다 내세요. 저 이런 식으로 세특 나오면 이쁠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셀프 학생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강점을 좀 강조하는 부분으로 한 200~300자 정도를 써서 그냥 보고서 말미에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배울 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운 것도 다르거든요. 선생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다는 거죠. 다음 주 넘어올 건데요. 이 고교학점들이 또 강조된 게 수행평가랑 서술형 평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수행평가랑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에서 이게 더 강화된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강화되는 포인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마 아까 윤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그냥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본인들이 어떻게 진로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도 아마 일종의 비교과 같은 것들이 다시 옛날식으로 강화되는 시대가 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뭐 강화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던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활용을 하지 않다가 이제 입시가 바뀐다는 거 감을 잡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 학교들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방 같은 경우에 지필고사로 떼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서울이라든지 이제 학종을 좀 중시하는 학교들은 자유주제로 해서 최대한 학생이 그 진로를 빌드업할 수 있게끔 하는데 판을 깔아주는 형태가 이제 수행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필고사로 하던 학교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자유주제나 진로에 맞춘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형 내용을 수행평가로 넣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수행평가는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활용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라기보다는 약간 배점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가 5대5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필고사보다 수행평가의 비율이 훨씬 더 성적 반영에 있어서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이제 강화가 된다고 치면 이게 사실 고등학교 선택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거나 특목고는 아마 수행평가 활동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자신이 없으면 뭐 고등학교도 이제 다른 학교들 방향을 좀 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서술형 평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이제 아이들 성적을 보면 선택형보다는 서술형이 아무래도 편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이게 더 강화되면은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아이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서술형 평가가 진짜 그 뭐 200자, 300자 뭐 약간 요런 스타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천자 이렇게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줄줄줄 쓰는 이런 형태는 왜냐면은 이의제기 보느라 1년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단답형 논술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시문 기반으로 해서 짧게
본인의 어떤 내용을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단답형 논술의 스타일로 뭐 서술형이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술형 시험의 가장 맹점이 채점이잖아요. 네. 채점을 하기가 쉽게 나오겠죠. 그러려면 네. 너무 길면 안 되고 네. 뭔가 정답 요소가 분명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서술형이 단답형 같은 서술형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체로 넘어갈 거. 창체는 근데 그닥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진 않아요. 우리 봉사활동은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거의 빠져 있는데 창체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정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창체는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흔히 우리가 자동봉진 물론 자동봉진의 역할과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오히려 좀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지금 자율 같은 경우에도 손을 많이 봤었고 동아리도 자율 동아리가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해진 것만 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정규 동아리만 인정이 되니까 지금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 네가 다 채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학생들 손발 다 잘라놓고 이걸 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로나 자율이나 동아리, 특히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봉사가 이 자동봉진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기는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되게 진짜 심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입시를 계속하면서 이 부분의 영역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서술형 문제가 또 골치 아픈 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대입제도가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이제 네. 또 바뀔 때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이게 서술형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능이 진짜 논술형이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이제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교육원에 있는 분들만 의구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단 출제는 교육환경평가원에서 하고 채점을 각 선발할 대학에서 하고 일은 우리가 저지를 테니까 수습은 니들이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죠? 선지원 후시험 할 때 대학에서 채점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선지원 시험. 이 창체에 있어서 물론 고교학점제랑 뭐 크게 연관이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진로와 연관이 된 동아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전히 이런 거에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조언을 주시면 좋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로와 연결이 돼야지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진로 탐색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전 일치하는 게 좋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맞는데 근데 이 진로라고 하는 부분을 학생들이 너무 좁게 해석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의학 동아리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뭐냐면은 의학 쪽을 한다고 해서 의학 동아리를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코딩 동아리를 들어가요. 코딩 동아리를 들어가서 오히려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학 쪽으로 이거 빌드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의대 가는 경우에도 뭐 기계공학 쪽 또는 전자전기 쪽을 해가지고 요새 로봇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배워야 될 게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병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 굳이 의학 동아리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진로를 좁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뭐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수학 동아리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게만 해석을 하지 말고 좀 폭넓은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창체 활동이 동아리 선택인데 네, 아시겠지만 인기 있는 동아리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자기는 방송부를 가고 싶은데 꽉 차서 남아있는 거는 뭐 축구부. 근데 자기는 의사를 하고 싶어요. 혹은 경영 쪽을 가고 싶어요. 근데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축구부를 가게 됐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동아리를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뭐 축구부에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는 동아리 활동보다 이제 다른 쪽에서 자신의 진로를 드러내야 되겠죠. 세특이나 자율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뭐 하나를 가져왔냐면 해마다 사정관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들도 교육을 받아요. 교육받는 자리에서 임진택 박사로 경희대 사정관, 뭐 우리나라의 가장 그 우수한 사정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가 굉장히 간소화됐다. 그래서 볼 게 없는데 여전히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의 관심과 적성, 진로를 드러내는 중요 요소고 이런 학생 간의 변별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또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과정이 확대가 되면서 학생의 주도적인 과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창체가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뭐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홀히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그분 페북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블라인드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학생부가 줄어드니까 거기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애들이 안 보인다고 지금 그런 말씀도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창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자율성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많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독서활동이 독립적인 평가 과목에서 벗어나서 세특과 창체 속에 녹여 들어가고 있다. 그 네. 점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독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서 목록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독서 목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책을 빼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러니까 내가 뭘 수업 시간에 배웠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빌드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세부 프로젝트로 어떻게 했으며 이걸 또 연계해서 실험으로 연결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나 나중에 이거 해볼래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독서가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학생부를 쓰는 스킬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것저것 다 때려박아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든 거죠. 참 요즘 아이들이 많이 힘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도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일단 정시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수능 100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능 100 정시가 고교학점제에서도 살아남을까요? 아까 우리가 면접의 강화 얘기를 했는데 대학들은 사실은 뭔가 하나를 새로 하는 거를 굉장히 번거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새로 본다거나 면접을 새로 이거 번거로워하는데 내신을 정시에 반영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 모집의 내신 반영 비율이 올라갈 확률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역시나 리그가 나뉘었을 때 특히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필히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이제 이른바 이제 지방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교과만으로도 충분히 수능 100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물음이 생기죠. 수능 만점자라고 해서 서울 공대를 갈 수 있을까? 연대 공대는 교수들이 얘를 갖다 수능 만점이라고 해서 얘를 뽑을까? 문과 수능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학생부를 뒤지거나 또는 면접을 보거나 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눈으로 보고 파악하려고 덤벼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자체가 일원화될 것 같다. 수시든 정시든 할 것 없이 같이 이제 학생부를 보기 시작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벽이 뭐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일부 학자들은 수정시를 합치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차이가 사실 등급으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점수로 활용할 거냐 약간 요 차이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전에 학생부를 반영할 때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떻게 했냐면 수미양가 있던 시절에 수시에는 석사백분위를 썼고 정시에는 수미양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수시에는 상대평가를 쓰고 정시에는 아마 성시평가, 절대평가를 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실은 대학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4월에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서부터나 고민하지 않을까. 애타는 우리의 속은 모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의대 정원 늘어나면서 이제 각
그 대학들, 특히 이제 지방대에 있는 대학들이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신설 정원에 따라서 이제 면접을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다양화시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포착이 됐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이후에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왜냐면 의대 같은 경우에 진짜 딱 봐도 1.00이 쭉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온 애도 1.00. 마지막에 이 정원을 넘어서는 애들이 1.00에 이렇게 줄을 서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럼 얘네를 어떻게 변별할 거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예전처럼 0.002점 차이로 떨어뜨린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검증에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근데 대학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힘드네요. 이제 고1은 내년에 시작되는데 네. 명확한 건 없고 참, 결국에는 내신도 해야 되고 뭐 초반에 얘기했던 학생도 챙겨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가중되는 것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중3 고1이 불쌍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능이 좀 바뀌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습량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줄면은 수능이 쉬워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죠? 사실 이제 수능 시험을 쉽게 한다는 거는 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만 얘기, 이 정부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수능 시험을 평이하게 간다는 것은 교육적인 어떤 흐름일 수밖에 없어요. 수능을 어렵게 하면 또 사교육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수능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 올라가는 게 진짜 공부 자체의 역량을 걸러내는 것보다 기술적인 역량을 검증하려고 드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수능이 왜 까다로우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변별에 대한 장치들을 둬야만 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수능에 대한 어떤 범위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전에 뭐 저희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교육제도 다른 거 아시죠? 저 6차 교육과정이고 5차 교육과정인데 넘어오면서 또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점점 줄어들면은 사실 이제 예전에는 구석진 데서 하나 내면은 문제는 평이해도 애들이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변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딱 범위가 정해져 버리면요 딱 여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또 요 다 아는 범위 안에서 변별을 내야 되니까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집니다. 이번에 통합사회 통합과 예시문항 보셨잖아요. 예시문항이 쉽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평가원이 고민을 굉장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민간교육이 늘 거고 쉬우면 공부 안 할 거고 그래서 그 절면선을 탔는데 아마 실제로는 지금 윤 대표 얘기대로 조금 지금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커요. 학습량이 줄는데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시험 범위 자체가 문과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부 자체보다는 문제 자체를 좀 꼬아내서 애들의 어떤 변별력을 좀 검증하겠다 이렇게 덤빌 가능성이 좀. 이번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가 무지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내용 자체가 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끄고 저렇게 꽈가지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두려움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소연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 수능 과목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랑 내신 과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특히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문에 배우겠지만 미적분 2라던가 이산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에 깔리잖아요. 네. 이공계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적분 해야죠. 수능에 관계없이 미적분 해야지 좋은 대학 갑니다. 지금 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그 필수 권장 과목, 권장 이수 과목을 내놨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과목 중에 하나가 또 확통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죠. 왜냐? 확통이 본래 문과 과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시제도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과 과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과생 대다수가 확통을 안 하고 하니까 원점수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모르는데 실험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확통을 갖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과별로
뭐 물리 2나 화 2나 생 2를 넣은 학교들이 있죠. 이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되면 교과목이 더 퍼져요.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분명히 이거는 들어라라고 해서 필수나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죠. 2028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8 입시안이 이제 학교별로 이제 모집 요강 시행계획 형태로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는 지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정 과목은 일단 무조건 들어라. 네. 이 왜냐면 말씀이시죠. 지금 2015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 과목들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다 해야겠네요, 아이들. 다 해야죠. 그러니까 물리 쪽 관련해서 뭐 기계공학, 전기공학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물투를 생자로 다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와 양자로 이제 나뉘는데 그러면 고전역학, 그러니까 역학과 에너지 같은 고전역학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경우의 수가 사실 생기기는 하죠. 그러니까 물투면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전자기 쪽만 하고 고전역학을 안 하고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네.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네요. 네, 오히려 그거라고 화학2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쪼개진 음. 과목을 오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레시피의 조합수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집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학습량이 준다는 게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확실히 나쁜 점이 명확히 나눠지긴 하네요. 그렇죠. 물리투 다 해야 네. 되는데 고전역학 빼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럼 전반적으로 고교학습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보고 한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질문 좀 내려주시겠어요? 저 질문 아까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 모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생기부 관리를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건 고등학생이 있는 집의 모든 난제인 것 같긴 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밥 잘 될까요? 먹이고 음.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면서 네. 실은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냥 설명회 다니시면서 자료 구해다가 주시고 이 정도지 뭐 너무 깊숙이 관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좀 애기애기하잖아요. 중1 때는. 근데 중3 되면 애들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상남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렇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들어갈 때 초등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여자한 애기가 이제 아가씨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변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약간 좀 힘들지 않으실까. 이제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제가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만 학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어머니가 라이딩을 해주셨어요. 그때 되게 좀 오래전이라 그때는 라이딩보다 네가 가라 약간 이런 추이가 있던 막 키우던 그런 시대에 어머니께서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을 줄이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강의를 갖다가 뭐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픽을 해준다? 저는 이거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옷을 찾아 입어야 될 때거든요. 예전은 엄마가 골라놔서 쫙 이렇게 걸어놓으면 알아서 그냥 입고 가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는 본인한테 맞는 옷을 본인이 이제 골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른 대접을 해줘라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모님께서 또 이런 질문하셨어요. 내신을 잘하는 게 수능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신 과학이랑 수능 과학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학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될까요? 정말 차이가 있나요? 현미밥하고 쌀밥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결국 같다는 얘기를 영양 돌솥밥이나 그냥 쌀 돌솥밥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일단 공부 자체는 사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게 공부가 된 학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그 학생이 내신을 치든 수능을 치든 사실 동일하게 높은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맞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조금 따지고 들면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출제자가 한 명이란 얘기죠. 한 명이다 보니까 본인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돼요. 그리고 좀 구석진 데서 낸다든지 본인의 프레임에 맞는 이런 문제들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나눠줬던 유인물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거든요.
실력적으로는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걸 갖다 나열을 해놔가지고 시간대로 풀면은 절대 이걸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푸는 방식을 미리 외워야 되죠. 예, 외워서 풀면은 이게 빠르게 풀 수 있고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형태로 약간 내신하고 수능하고는 조금의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과학하고 내신과학의 차이점을 묻는 기저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3인데 과학 선행을 시켜야 되는데 통합과학 선행을 시킬까요? 아니면 물화생지를 시킬까요? 이것이 아마 절지문의 바탕에 깔린 것 같은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통합과학 담당 선생님은 통합과학을 선행시키는 거고 물화생지 선생님은 물화생지 시키는 게 옳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융합과학이나 통합과학은 사실은 기본 지식의 응용이기 때문에 실생활에다가 저는 뭐 학년 순서대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투는 뭐 물원이나 화원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통합과학부터 하고 그 전에 만약에 뭐 과학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중학생과 그것부터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수학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특히 이제 수능에서 고난도라고 하는 문제들이 보면은 도형이 포함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이제 교재를 펼쳐봐도 도형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중학교 2학년 자습서는 절대 버리지 마라. 3학년 것도 버리지 마라. 수학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교육과정 책에 보면은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실생활에 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죠. 정리하자면 지나친 선행보다는 기본을 충실히 하고 내신과 수능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을 충실하면 둘 다 잘 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자, 채니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기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전 학생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해요. 회장, 부회장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요즘 많아졌거든요. 자, 그럼 고교학점제에서 조금 분위기는 바뀔 것 같긴 한데, 자, 과연 학생의 활동이 과연 입시에 도움이 되느냐? 요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인 윤 대표가 얘기하겠죠. 일단 뭐, 이게 대학 학생회하고 고등학교 학생회는 정말 다르고요.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는 사실 인기 투표잖아요. 그나마 대학 학생회 선거는 그나마 정책 싸움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근데 일단 학생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학생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붙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해보면은 일단 상관관계는 있어요. 특히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 서울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은 리더십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어떤 학생부를 보면은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궁금해하는 병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독서가 상당히 많이 엮여 있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본인 내신 5등급인데 학생회 활동 이거 하나로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다만 일정 그 내신 수준에 있어서 내신을 본인이 한 2등급, 3등급, 지금 9등급 체제 하에서 2, 3등급이 된다. 즉 뭐냐? 2등급까지. 고교학점제 5등급 체제에서 2등급까지는 학생회 활동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학생회 활동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인 내신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학생부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욱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학교에서도 이제 자율창책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꼭 이런 걸 약간 정량적으로 물어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한 학기에 몇 개 정도 하면 좋을까요? 참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저 전자는 모르겠어요. 저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겠네요. 그러니까 진로 활동이 지금 현재 700자, 자율 활동 500자, 동아리 활동 500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볼 때 진로 활동이 700자면은 뭐 카테고리 치면 한 3개 정도 나와요. 파트가. 그럼 각자 한 200자씩 쓰면 한 600자, 내지는 250자씩 쓰면 750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테마가 3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율 활동 2개 정도, 동아리 활동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총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의 개수가 대략 한 7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7개를 채울 때 뭐뭐 해가지고 7개 채울 거냐. 그 정도까지 하고 그 이상 해봐야 어차피 못 넣어요. 분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남는 거는 이제 개세특에 넣는 거죠. 예, 개세특에 넣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행특에서 인성으로 어떻게 좀 커브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좋은 말씀. 저도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일단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학년 때는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주는 조언이 너희들이 한 활동을 다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취사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네. 적절한 활동을 하고 만약에 많이 했으면은 저는 상담을 해보시고 담임 선생님 해보시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버릴 건 버리고 진짜 가져갈 활동성 건 있게 가져가고. 하는 친구들은 특히 이제 자사 같은 경우에는 뭘 버릴까가 연말되면 그렇죠. 되게 너무 큰 많이 고민이거든요. 좋으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개수 채울 수 있는 개수 정도로 예, 활동을 줄여가면 좋지 않나. 역시 럭키 세븐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럭키 세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이제 세택에서 쓸 거 없으면 활용하기도 하고 좋은 그렇습니다. 방법인데. 자, 버디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진로 탐색 과정으로 적합한 편제로 생각이 되는데 특정 대학교의 학부인데 언더우드 학부나 계열 적합형으로 지원 행환하는 외고생으로 좀 진로를 명확히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한마디로 뭐 대학교는 상관없이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느냐. 저 학생 언더우드 연대 UD인데 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죠. 왜냐면 UD는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진로를 명확히 하면 갈 수 있죠. 연대가 사실 이제 자사나 특목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계열적 합성이다, 진로적 합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공적 합성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대는 사실 이제 전공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예,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학업 영역에 뛰어난 학생들을 좀 선발하는 편입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지는 뭔가의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딴 거 안 보고 그냥 잡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곤충소년. 아, 그쵸. 유명하죠. 예, 예, 예. 곤충소년 스토리가 딴 거 안 보고 곤충에 대한 열정만 보고 애를 뽑았다. 예, 그게 이제 연대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언더우드 학부 자체가 연대에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전공에 대한 내용만 명확히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어국문과 나와가지고 이후에 갈 수 있는 진로는 수백만 가지가 있다. 예, 뭐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래서 노벨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국어국문과 나와서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곤충 소년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만 붙이는 그 학생이 춘천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춘고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낮다고 그래서 뭐 곤충만 이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도 좋겠고. 네, 내신 8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신 8등급이면 사실 춘고에서 다른 고등학교로 갔으면 아마 한 3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결국은 일단 내신을 잘해야겠네요. 네. 잘해야죠.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세요. 그러니까 내신 말아먹고 나서 수능으로 난 승부를 보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진리. 정말로 오늘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반 동안 유튜브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전 고교학점제 가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 각자 한마디 정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 대신에 질문 들어온 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한 학년에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학점이라도 못 받게. 예를 들면 국영수 몇 학점, 기술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192학점인가요? 네, 192학점을 6으로 나누시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하시게 됩니다. 네. 네. 아, 마무리 멘트 하셔야지. 일단 뭐 지금 일단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고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취지 자체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수능을 쳐본 세대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5개 안에서 답을 고른다는 게 상당히 좀 깝깝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아이러니했던 게 논술은 대회 나가면 수상을 했는데 논술 수능 국어를 하면은 항상 이게 성적이 안 나왔어요. 학교에서도 미스테리였거든요. 쟤는 밖에 나가면 맨날 논술 상 타오는데 국어를 못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이제 5개 답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고교학점제가 훨씬 더 폭넓은 공부를 하는데 되게 좋은 제도기는 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특히 이제 학교별로 편차를 좀 없게 하려면은 예산이 두루두루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쓸 준비가 과연 되셨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예산 지원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좀 더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좀 편차 없이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학생만큼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경험할 수 있게끔 이걸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생략하고 싶은 거라도 마이크가 왔으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실력이 있는 것이 좋은 대학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실력을 쌓자. 그래야만이 된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강의였는데요. 이 두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신 이 조언을요, 계속 곱씹으시면요, 고교학점제 크게 잘 이겨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강남인간과 함께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고교학점제 관련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신 두 전문가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